자, 안녕하세요. 북산 카페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네, 저번 주에 이제 지방 모임 때문에 한 주 쉬고 다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산하고 이제 그 강주 이렇게 돌면서 많은 분들도 만나고 이게 또 이제 화면으로 이게 다시 또 만나게 되는데 여기 또 이제 시작을 할게요. 여기 이제 그 786페이지 가방무역하고 가방무역과 국로남해 이렇게 볼게요. 자, 먼저 볼게 가방무역인데 가방무역도 이제 시험에 좀 나왔던 거거든요. 가방이라는 건 이제 뭐냐면 보통 명나라가 이제 사무용을 인정 안 하고 조공무역 중시의 공무역 체제죠. 예.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하고 이제 교육을 할 때, 조공무역을 할 때 모든 걸 다 받아주는 건 아니고요. 이게 커터가 있어. 커터. 그래서 무역 커터를 정해놓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역 허가증이 필요해요. 예, 공무역 할 때. 그래서 그 무역 허가증을 뭐냐면 갑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가방무역이 교과서에서 일본하고만 관계에서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보통 일본 외에 다른 나라 할 때도 조공부 할 때 이 갑합을 통해서 무역을 해요. 예. 다만 이제 그 세계사나 동아시아 책에서 가방무역 하면 일본 간에 관련된 무역이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한정돼갖고 이제 얘기를 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할게요. 근데 이제 이 가방무역의 대상 중에 우리나라는 제일 있어. 우리나라는 특별하게 가방이 없어요. 아주 이제 중국 병나라 때는 상당히 친이 아꼈던 나라였다. 그래서 수시로 어떻게 하든 보내려고 했던 것도 가방에 제한이 없다는 거, 그런 것도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러면 가방무역을 이제 볼게요. 배경은 그 당시 명나라 주원장이 등장하고 나서 제일 골칫거리가 뭐냐면 왜구거든요, 왜구. 네. 그래갖고 이제 그때 정기 왜구라고 있죠. 네, 그래서 남북조 시대 혼란기에 왜구가 이제 많으니까 그 왜구를 막기 위해서 명나라의 정부는 일본하고 이제 국교를 수입하게 되죠. 또 일본도 그 당시에 이제 정부가 무릎맞춤학부예요. 그래서 이 무릎맞춤학부는 이제 그 당시 실력자였던 다이모를 지나고 지방 통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수입이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그 세수입을 메꾸기 위해서 이런 가방무역을 통해서 이익을 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두 대 이해력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이런 조공무역이 형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하고 이제 중국 간의 일단 그 조공무역은 예전에도 있었죠. 경수사나 경당사. 근데 경수와 경당사가 9세기 이후에 폐지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몇백 년 후에 600년 지나고 나서 다시 부활한 거야. 근데 이제 이때 특징이 뭐냐면 단순히 조공뿐만 아니라 조공채권 강요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종전의 견수와 경당사 같은 경우에는 조공무역이었죠. 근데 이건 채권까지 받아요. 일본의 국왕이, 일본의 장군이. 이거는 나중에 좀 이따 얘기하고요. 자, 하여튼 그런 이제 무릎맞이 어떤 막부의 재정 확보를 통해서 이렇게 했다. 자, 내용을 보면 이 가방이라는 건 아까 얘기했지만 갑합부라고 해갖고 무역 허가증인데 어떻게 생겼냐면 이게 나무 판자로 이렇게 있는데 거기 중간에 내용이 적혀 있고 여기 이제 중간에 도장이 찍혀 있어. 그래서 이걸 플러트 해가지고 한쪽은 상대방 갖고 한쪽은 중국이 갖고 그래서 무역을 할 때 이렇게 맞춰보면 딱 들어맞잖아, 가기가. 그러니까 이제 가방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총중기 때는 막부가 지급하는 성당을 중심으로 했는데 이 5년이나 이후에 이제 다막부가 막부가 어떻게 무릎에서 막부가 힘이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지방에 있는 쇼구다이모들이 그걸 주도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가문이 어떤가 보냐면 오치씨, 그 다음에 호소가씨 이렇게 있는데 오치씨의 지원을 받았던 상인 집단이 하카타 상인이고 그 다음 호소가와 이게 사카이, 오늘 오사카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상인 집단들이 이제 했다. 근데 이제 이게 잠깐 중단될 때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16세기 초반에 있었던 영파연행이야. 그 영파연행 때 대명무역으로 둘러싸고 오치시하고 그 당시 하카타 사인하고 사카이 사인과는 대립이 나. 그래서 이것이 싸워버렸는데 자기 땅에서 싸운 게 아니라 중국 땅에 싸운 거야. 영파, 강남의 영파에 애들한테 시험지 나왔는데 거기 싸우고 있는 거야. 그 싸우고 하고 나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싸우고 나고 나서 그 북을 노닥질하게 되죠.
예. 그래서 중국, 일본 애들이 보통 상임하다가 잘 안 되면 뭐가 돼요? 외부가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난이 일어나니까, 중국 정부가 열받은 거지. 우리는 도와줬는데 이것들 괘씸하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중단을 시켜요. 예. 그러면서 오히려 외부가 어떻게 될까요? 더 들끓게 되는 거죠. 중국과의 무역을 차단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통로가 막히니까 외부가 번성하게 되는 어떤 배경이 됐다. 예. 그래갖고 요때 잠깐 중단됐다 다시 부활되긴 부활돼요. 근데 이제 이때는 더 의미가 없는 게 뭐냐면 오우치 씨가 이제 독점에 있다가 오우치 씨가 전국시 때 멸망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가방도 중단돼.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영파인 난을 계기로 해갖고 가판부이 일시 중단되면서 그 다음에 후기 외부라고 하는 외부의 등장의 배경이 되었다. 단초를 열었다. 이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것들이 이제 2차 기출문제 나왔고요. 자, 그러면 북론을 보죠. 자, 남해는 주로 이제 외부와 관련된 거고요. 북론은 몽골과 관련된 거죠. 참고로 이걸 얘기하는데 그 외부는 정기외부와 후기외부가 있죠. 정기외부는 언제 있었죠? 전국시대. 그러니까 그 전에 남북주 시대 때. 후기외부는 주로 16세기 남북주 시대를 이제 배경으로 하는데 후기외부 특징은 뭐냐면 주 강남 지역에 이제 주로 이제 외부가 들어오는데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위에보다 진해보다는 위에가 더 많다는 거예요. 진짜 외부보다는 위에 가짜 외부가.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사무역이 이제 공식적인 아니면 활발히 됐잖아요. 이 사무역을 했던 사람들이 되게 보면 또 외부도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혼조시 차고 중국 애들이 뭐 팍팍 밀고 가짜 외부 현상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 70%, 80%는 가짜 외부가 많다. 중국인들. 그래서 특히 이제 가짜 외부의 수준이 누구냐? 왕직이라는 사람들, 왕직. 이 사람이 이제 시라토라는 곳에, 일본 시라토에 그 근거를 두고 외부 시설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명나라 정부가 이제 안 되니까 그 척한계를 보내서 이걸 통보를 하죠. 그때 썼던 유명한 정법이 무슨 정법이에요? 절강공법. 네. 기후신도에 나가는. 네. 그래가지고 있고, 또 이제 전국시대를 통해서 이제 누구야? 도요토미 시대의씨가 외부 소탕령을 내요. 그러면서 이제 후기 외부는 이제 거의 가라앉게 되거든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이제 남배 그 외부가 있었고, 북쪽에는 누가 있었냐면 몽골족들이 계속 쳐들어오죠. 예. 그래서 그 당시 몽골족들은 타타하고 오일라트 두 개 부족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번갈아서 이제 공격에 들어오게 되는데, 자, 이 예전에 대표적인 이제 몽골족과 관련된 그 사건들이 시험 문제에 좀 언급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요. 먼저 15세기 중반에 일어난 토목권의 변이 있어요. 그 당시 오일라트라는 부족이 남침에 들어오니까 왕진이 한날인데 이 왕진이 영종 보고 친정을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된 거야. 네. 그래서 영종이 친정을 하죠. 그래서 명나라 때 친정하는 사례는 딱 하나밖에 없었죠. 영종 이전에는 누구였죠? 영락제. 근데 영락제는 북방에서 이게 군사적으로 단련됐던 사람이에요. 전략도 뛰어나고. 근데 이제 영종 같은 경우에는 군고대에 있다가 군사적 지식도 없는데 나갔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소목단 쓰지 않고 뒤에 치중대다 해가지고 후방부대에 있었는데 그 몽골족들이 이제 그 영종의 정보를 알고 후방을 친 거야. 잡힌 거야. 네. 그래가지고 포로가 됐어. 이걸 이제 무슨 변이라고 하냐면 통권에서 잡혔다 해서 통권의 병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중국어로는 이제 통과원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 그리고 나서 잡히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몽골족들이 얘를 이제 잡고 나서 인질대를 요구한 거죠. 인질 가격. 그래서 되게 높게 불렸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명나라 정부에서는 그럼 한 개 더 가져라. 조건이고, 그의 동생을 새롭게 경태전대 이제 올린 거죠. 그러니까 명나라가 여기 이슈를 하니까 이제 몽골족들이 한 개를 더 잡아줄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그냥 보내줬어.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영종의 입장일 때는 뭐예요? 예매한 거죠, 중간에. 그래서 이 사람은 상황으로 물려나가지고, 상황에 물려나서 유폐당한 상태였거든요. 네. 그래갖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다시 자기 측근들 이후에 쿠데타를 일으켜갖고 권력을 장악하죠. 자기 동생을 몰아내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 탈무의 변이라고 해요. 탈무의 변. 네.
그래갖고 영종은 일제이호전을 쓰지가 않아요. 왜냐면 연호가 두 개 있기 때문에 그냥 요를 쓰죠. 그냥 영종. 얘는. 네. 자, 하여튼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6세기 때는 누가 쳐들어야 되면 타타르족이 쳐들었어. 타타르족. 그래서 15세기 때 후반 때 가야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들이 또 누구냐면 알타칸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야칸 때 이제 몽골족을 통합하고 하니까 이게 너무 강하니까 이제 그 명나라 정도에서 뭐죠? 그 조공구역을 이제 개시를 했죠. 좀 마시라고 하는. 예. 그래서 마시 혹시라는 것은 이제 명나라뿐만 아니라 이미 예전부터 이제 뭐냐면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마시, 예. 말맞잖아요. 예. 호시 이런 것들은 예전부터 했던 거야. 왜냐면 이제 그 북방 민족들을 이제 처동을 막기 위해서 했던 무역인데 이런 것들을 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알타칸 때 또 뭐냐면 또 쳐들어와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북경을 포위한 사건이 있어. 이걸 뭐라고 하냐면 경수의 변란이라고 해요. 이거 외워두세요. 명칭이요.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고. 그래서 이제 하니까 이 알타칸에게 뭐냐면 수미왕을 보호해 주죠. 수미왕을. 그래서 일종의 회입식인데 이때 좀 특징이 뭐냐면 남아부가 몽골 복을됐다는 거야. 남아교는 이미 원나라 때부터 복을 됐긴 했어요. 근데 그거는 망실 차원이지 일반 민중은 안 믿었거든요. 네. 근데 요 시기 때 이제 뭐냐면 일반 민중들도 널리 이렇게 학살이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상호적인 기풍이 어떻게 될까요? 많이 약화됐다는 거야. 그래서 몽골족들이 그 후에 쇠퇴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불교 수입 요거와 관련돼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명나라 대왕은 이제 이걸 막기 위해서 국정부에 마시 설치하고, 물론 마시 설치했다가 이게 제대로 이게 통제가 안 되고 해도 또 쳐들어와. 그래서 또 폐지됐어요. 그러다가 또 언제 부활되죠? 장거적 때 부활되죠. 예, 이런 과정을 이제 하는데, 하여튼 이런 마시를 설치하고요. 그 다음 만리장성을 준축했다. 그래서 만리장성은 이제 진나라 때 진시황 때 처음 만드는 걸 알고 있지만 진시황의 만리장성과 지금의 명나라 때 만리장성은 달라요. 예, 위치나 뭐 크기나 다른데 주로 지금의 만리장성은 삼해간의 가요포까지 진나라 진시황 만리장성보다 남쪽에 있는 만리장성이에요. 그리고 진나라 만리장성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팔축투법이라 해서 토성이거든요. 토성. 팔축기법을 만든 토성이고, 요건 뭘로 만든 거죠? 벽돌로 만든 거예요, 벽돌로. 그래서 최근에 이제 중요 만리장성의 벽돌을 빼와가지고 갖다 팔았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는데, 하여튼, 이 만리장성을 준축했다. 예. 그래서 누가? 척관계라는 사람이, 오늘날 만리장성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과 북로남해 만리장성에서 조세 부담이 일어나죠. 삼양이라고 해갖고 이제 세금이 부과가 더해요. 그래서 농민부담이 가중이 됐고 그것이 나중에 농민부담의 원인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좀 얘기할 좀 만년제 때 3대 그 원정이 있어요. 모바일이나 있고 뭐 임진왜란 이런 것들이 다 뭐죠? 조세 부담 원이죠. 그래서 나중에 강세, 상세 이런 것도 가지고 또 주변에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독립주의이기 때문에 그것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자, 그래서 이런 특징이 갖고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동영상계로 533페이지, 573페이지 보세요. 자, 513페이지 보면 거기에 이제 북로남해 하가 있죠. 요거 예전에 기초에 나왔던 거기 때문에 한번 다 읽어볼게요. 끝까지요. 명은 원을 멸하고 공국하였기 때문에 명초부터 면 방위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고 군사 배치도 국방에 중점이 두어졌다. 세조는 몽골에 군대를 보내 이를 공략하였고 영종 때는 전 5차례에 걸쳐 친히 원정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영종 때 성무계 변 이후 이러한 적정의 대부분 공세는 후퇴하고 15세기 중엽부터 만리장성을 경계로 몽골의 침입을 수비하는 수호책을 취하게 되었다. 한편 15세기 후반에 몽골 지방에는 다약칸이 나타나 내몽골 지방을 평정하여 새로운 세력을 구축하였다. 그의 사후 혼자인 김비리크 알칸이 다시
몽골 부족을 규합하여 오르도스 지방을 거점으로 세력을 편 후 세종의 가정 초로부터 북경에 대한 침공을 폭파시켰다. 다시 북경에 주둔하고 있던 명의 군들이 몽골군의 길잡이 노릇을 하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알탄의 침공은 파국 지방과 산서 지방 깊이 그 피해가 미치게 되었다. 특히 1542년에 산서성에 침입한 몽골군은 1개월간 25만 명의 한인을 살해하고 8만 명의 가옥을 불태웠으며 200만 조의 가축을 약탈하고 10만 명의 토지를 한패화시켰다. 후 1550년에는 명의 수도 북경은 쓸모한 포위하는 긴박감을 주어 몽골을 크게 놀라게 하였다. 정수대 반란 몽골족의 이묵생활은 중국의 물자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명가의 국경 무역 해소를 요구하며 침입을 계속하였다. 조정에는 양계성을 비롯한 강경론자가 적극책을 폈으나 몽골의 국경 무역 보호에 응하여 일시 화의를 성립시켰다. 즉 대동을 비롯한 국경 유지의 마시를 개설하고 알탄을 순위 왕으로 봉하였으며 그 자손에게도 관직을 부여하였다. 몽골 간의 무역통은 명에서는 경포, 매, 철, 염 등 생활 필수품을 가져갔고 몽골로부터는 금은 말소, 양 등을 수입하였다. 몽골의 침입으로 명이 입은 사회 경제적 타격은 막대하였다. 특히 국경을 방비하기 위한 군사비로 호부에서 지출하는 경우 연례는 해마다 증가되어 결국 이는 농민의 조세 부담으로 넘어갔고 이러한 분노의 침해는 전망의 농민만이 아니라 전 국민에게 큰 피해를 가져와 농민 변란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분노의 화가 진행되고 있을 때 동남 해안 지방에는 외부에 의한 노략질이 계속되었다. 외부의 원인은 일본 국내 사정, 즉 무로바치 막부의 약화로 지방 세력을 통제하지 못한 점과 개명 무역권을 둘러싸고 상인 간에 일어난 패권 다툼이 도화선이 되었다. 한편 세종이 즉위하자 외에 조공사절이 명이 왔으나 정통성 문제를 둘러싸고 조공사신 간의 대립이 있었고 여기에서 패배한 베네파의 사자가 영화 부군 영해의 주연의 불을 지르고 약탈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를 계기로 조정에서는 조공무역의 통제를 강화하고 사무역의 치체를 엄중하게 하자 정상적인 무역이 막히게 된 외 항의들을 약탈 무역을 자행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명나 외부의 발단이었다. 외부는 수십인이 때를 지어 소부대로 해안을 약탈한 후 민첩하게 달아나고 경우에 따라 내일 깊숙이 침입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강소, 절강, 북과 광동 등 동남 연해 두 지역에 피해를 입었다. 그런데 이제 내부는 모두 외인이 아니고 그 가운데 외인은 10명 중 3, 4명에 불과하고 중국인이 오히려 6, 7인이었다고 하는데 이는 중국인 가운데 생활이 곤란한 농민, 어민이 외부에 가담하여 앞자리 노릇을 한 자가 많았고 중국의 동남해안 지대의 상신과 지주 가운데서도 해상 세력을 구축하고 외부로 변장하여 해적 활동을 하였기 때문이다. 남해의 피해는 분노에 비하면 큰 것은 아니었으나 사회 경제적 불안과 민심에 끼친 영향은 매우 컸다. 정부는 주왕을 파견하여 밀무역의 격정인 장주왕을 호탕하였다. 그러나 밀무역으로 이익을 챙긴 명예의 상인들은 부패한 지방관과 결탁하여 주왕을 실각시켰다. 외부의 전당은 왕직을 중심으로 다시 정렬하 약탈 무역을 자행하였으나 조정에서는 호종원을 총독으로 대토벌을 단행하여 왕직을 체포하였다. 또 척계강 등의 활약으로 외국의 주력을 복권의 평해위에서 독파하여 40년간 계속되던 외부의 활을 뻗게 되었다. 예. 그래서 이 북로 남해 부분은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파악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지? 마이크가? 고장난 것 같아. 많이 해야겠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고요. 그 다음에 장거장의 개혁 부분을 볼게요. 장거장의 개혁 부분은 되게 중요하죠, 이 사람도. 또 이 사람이 했던 개혁 중에 이제 그 전반적으로 나왔던 것도 있고, 그 다음에 1조 편법 그 내용이 이때 이제 실시되거든요.
이 장거전이라는 사람은 신종 때 사람이에요. 신종이 어린 나이에 즉위했는데 이 신종을 망령제라고 하죠. 우리나라도 관련돼 있고 임진왜란 때 이제 그때가 이제 신종 때인데 신종이 어릴 때 이제 즉위했기 때문에 한 10년 동안 정치를 이끌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장거전이에요. 장거전.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여역 정치를 이제 하게 됐는데 그 배경을 보면요. 북노남의 이민족 침입, 그 다음에 재정 악화, 그 다음 농업 생산에 증대한 부역제 모순, 그래서 이제 이갑질 해체, 한간 횡포, 관료기관의 문란 이런 것들이 있었다. 네, 그래서 이제 장거정의 이제 특징을 보면 이 사람은 이제 그 당시 실권자가 누구였냐면 한간이었어. 그래서 이제 되게 이제 그 가도관들이 한간들 비판하는데 이 사람은 절저하게 그걸 이용했죠. 그 장거정 같은 경우에는 되게 천신정치가이기 때문에 한간의 정치적 힘을 안 거야. 그래서 한간과 그 다음에 그 가도관을 절저하게 이제 균형을 맞춰서 이렇게 이제 한 거죠. 그래서 한간과 제휴해서 가도관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보통 그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6개 부서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언론기관이 따로 있죠. 근데 중국에서는 언론기관이 있긴 있는데 이 언론기관이 그 육부에 다 있는 거예요. 육부 가도관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신발발이 되게 세. 그래서 이제 한간들이 너무 이게 개판을 치니까 이 사람들이 비판했는데 그것을 그 보호해 준 거야. 네. 그래서 한간을 통해서 또 황제의 질도 꺼내고 그런 정치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또 가도관도 어느 정도 그냥 힘을 주고 그래서 이 한간과 가도관도 다양한 정치 세력들 서로 견제시키고 균형하는 과정에서 정치를 이끌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자, 그럼 그 개혁 내용을 이제 보면요. 고성법이라는 게 있어요. 고성법. 그래서 이 고성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관료 통제의 어떤 정책인데요. 목적은 뭐냐면 관료의 기강을 바로잡고 행정개혁을 하기 위한 거다라는 거죠. 그 내용을 이제 보면요. 가도관과 한간을 통제하면서 황제권을 강화하고 관료의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는데 일단 정해진 그 역할이 있으면 관료는 기한 내에 그걸 해결해 줘야 돼. 그래갖고 그 결과에 따라서 실적에 따라서 관료의 근무평가를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이제 그때 공무처리 도구의 문책 생각을 이제 보고를 해가지고 그 당시 이것을 지방, 육가, 내각 이렇게 그러니까 지방 관료들이 이제 못했던 것들 평가는 누가 해주면 육부 가도관이에요. 육부 가도관이 하고 그 다음에 육부 가도관은 누가 평가하죠? 내각이 평가하죠. 그래서 내각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냐면 내각 수고. 저 내각 수고는 2부 상서가 주로 겸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내각이라는 것은 그 우리나라 비변사처럼 견직이었고 주로 이제 신은 있었지만 뭐냐면 권력기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명문화된 기구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수장이었던 내각 수부의 권한이 명문화된 건 아니야. 근데 이걸 계기로 해갖고 내각 수부의 권한이 어떻게 되죠? 법제적으로 인정을 하죠. 그래서 이런 이제 관리의 감찰권의 최고 뭐냐면 그 지휘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내각 수부가 되는 거죠. 네, 이런 거와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소법의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럼 관련된 내용 한번 읽고 넘어가서 기출 공부해서요. 자, 1413페이지. 자, 1413페이지에 보면 그 주 1040번 있어요. 그래서 강약용문서에 그 내용이 좀 자세히 적혀 있어갖고 한번 같이 했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관료가 상주하여 혼내 재가를 얻은 사안은 반드시 해결되도록 하여 미래 완급, 거리의 원근에 따라 기한을 정하여 집행 여부를 책으로 만들어 매달 보고하고 매해 총결을 지어 지연되거나 보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사하여 책임 추궁을 행하고 관료의 근무평가에 이를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지방권은 관할 지역에서의 세력 수취, 누적 발생 등에 대해 철저한 보고와 해결이 요구되었다. 그런데 이 구성법의 실시에서 지방의 무언관이 지체하면 부원에서 적발하고 부원에서 기폐하면 유과가 들춰내고 유과에서 숨기면 각신이 들춰내도록 함으로써 관료에 대한 고찰이 직접 내각에 맡겨지게 되었다. 즉 종래 법제상으로는 아무런 통속
관계를 갖지 않았던 내각이 관련 체계의 정점을 위치하게 되고 수고의 권한은 법제적으로 보장받고 모든 관료를 통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밑에부터는 그 고성법의 결과죠. 네, 결과 쓰다가 그거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아까 좀 그 못했던 것도 있는데 잠깐 설명을 넘어갈게요. 거기에 이제 보면 그 1409페이지에 보면 그 뭐가 있냐 1409페이지가 아니라 1410페이지 1630번 6번이 있거든요. 외부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1313페이지에 줄 1037번하고 1038번은 마시, 호시와 관련된 거야. 그래서 마시 호시는 명나라 때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예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유목민족도 통제하기 위해서 이제 했던 정책이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럼 그 마시와 관련된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1037번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중국 여러 왕조와 중국 여러 왕조가 북서변 제국과의 일상을 이에 대해 해상교육은 호시선 시선이라 했다. 주로 북방 유목 국가인 흉노, 선비, 불궐, 위구르 등을 비롯하여 서방의 홍익주, 티베트 및 중앙아시아 제국 사이에서 이루어졌다. 당나라 때까지는 호시를 호시 또는 마시라하여 북방의 말, 양, 소, 모피에 대해 중국의 견직물, 음료, 철기 등이 거래되었다. 그러나 호시도 적었으며 오히려 북방 민족의 침입을 조정하기 위해 중국의 왕조가 그들이 원하는 것을 내주는 형식이 되었다. 송나라 이후에는 변경의 요, 금, 서하, 몽골 등의 강력한 국가 또는 민족이 일어나 시장수도 많아졌고 묘역이 또 커졌다. 이게 송나라와 요, 금나라와의 긴장, 명나라와 몽골의 마시 등을 통한 호시 활동은 정치, 경제, 국사상의 필요와 더불어 성행하였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외교 정책을 보죠. 이 사람은 견술 주변 이후에 이제 몽골족의 해외 정책으로 마시를 설치했죠. 그래서 원래는 마시를 그 다약한 때 좀 설치했다가 다시 폐지됐는데 알딱하니 이제 견술 주변이 일어나고 나서 얘들 통제할 필요가 있겠다 해가지고 마시를 설치했다는 거예요. 다시 재개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군사비를 절감을 했다. 이를 통해서. 그래서 마시가 실제로 중국한테 큰 도움이 안 돼요. 예전에 한번 말했는데 그 마시에서 끌고 온 그 말들이 전부 싱싱한 말들이 아니라 되게 병들고 늙은 말들이거든요. 그것을 전부 싱싱한 말들과 같은 가격에서 교환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종의 명나라 입장을 때는 손해보는 장사죠.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마시를 설치해줘야지 뭐예요? 약탈이 그만큼 적어져. 그러면 약탈이 적어지면 국방에 대한 그 군사비가 어떻게 되죠? 적게 들죠. 예. 그래서 이런 그 군사비 절감 측면은 상당히 좋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주로 누가 주의됐냐면 상서 상인가 출신들이 주했다. 예. 상서 상인 쪽의 출신 관료들인데 요 상서 상인들은 주 이제 출신 관료들은 누가 연결되냐면 이 누구야? 장거정하고 연결돼. 장거정도 상서가 출신이에요. 상서 상인가 출신. 예. 그래서 요거가 연결됐다는 거. 그래서 예전에는 주로 어디에서 패권을 잡았죠? 강남 출신들이 좀 많았죠. 근데 상서 상인가 출신들이 이제 해가지고 이들을 통해서 이런 그 정책들을 펼쳤다는 거죠. 예. 마시구역을. 그 다음에 이제 외부로 소탄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외교적인 정책을 좀 잘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밑에 거 한번 읽어볼게요. 예. 그의 개혁 실수에는 많은 비판도 따랐다. 내각에 대한 과도한 권력 집중과 구성법에 의한 관료 통제는 시초부터 관료들의 반대를 야기하였다. 특히 고성법 때문에 탄핵을 자유롭게 할 수 없었던 과도관들은 고성법이 언론을 막는 것, 정치 비판을 억압하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국고에 인용을 하는 것도 역으로 지방의 재정 자유권을 축소하고 고성법의 메인 지방관의 민중에 대한 수탈 강화를 초래한 것이었다. 몽고와의 강화를 결과적으로 경계심을 해이하게 하여 강세대를 약화시키고 필수권인 중국의 포백을 가지고 무용한 노마와 교환한 뿐이고 이배상서와 장한 비판하였다. 장한은 항준부의 중소견직물 생산가 출신으로 특권 대사연과 출신의 산서 관료와 대조적인 전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 좀 파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고 일조편법 보죠. 일조편법은 되게 중요하죠. 예, 그래서 거의 양세법 거의 만목 정도 나오는 것 때문에 별표 2개 정도요. 예. 그래서 일조편법은 이제 배경을 이제 보면요. 은경제 보고. 예. 요걸 뒤에 보면 그 당시 은경제가 보급됐고, 특히 멕시코산, 일본산이 많이 유입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명나라는 은 시세가 다른 나라보다 2배나 더 높아. 2~3배나. 그러니까 모든 세계의 은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어요? 명나라에 집중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대토지소 역사, 상파화폐 경제 발달, 토지 소유가 복잡화되고, 특히 이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경작권, 소유권이 분리가 이제 확립이 되죠. 자, 그러면 갈리보고지급. 요게 이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갈리보고지급을 이제 좀 보면, 좀 설명을 하면요. 예전에는 이제 관리에 대한 공부를 뭘로 줬냐면, 쌀로 줬어, 쌀. 그래서 쌀은 어디도 많이 나와요? 강남에도 많이 나오잖아. 근데 수도가 어딨어? 북경에 있어. 그러니까 북경에 있는 관리가 그 강남에 가가지고 쌀을 받아와가지고 올라오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처럼 이제 뭐냐면 조그만 국가가 아니라 중국은 되게 크잖아. 그러니까 그거 받아가지고 그 뭐냐면 올라오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2~3달 걸려. 이게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되게 보면 이제 어떤 식으로 펌프를 하냐면 상인들에게 이제 뭐냐면 미리 받고 상인들이 대신 받아서 거기 처분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게 되게 범죄스럽고 또 상인이 중간에 농간도 피우고 오니까 그래서 이제 그 무관들이 그냥 차라리 그 당시 좀 은경제가 보호되니까 은호 달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부가 별로 안 좋아하다가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허용을 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무관뿐만 아니라 다른 관료에게 토지요. 그러면서 은호 받게 돼. 그러면 은호 받으니까 당연히 국가재정의 상당수가 또 뭐로 받죠? 세금을? 은으로 받게 돼요. 그래서 은경제가 널리 촉진시키는 어떤 배경이 됐다. 이게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배경들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요거와 관련되어 한번 좀 볼게요. 몇 페이지 표 보시냐면요. 은경제 교육이 잠깐만요. 적어놨는데. 아유. 이게 1042페이지. 다시 안 봐. 네, 1042페이지. 주 1414번 보세요. 아닌가? 잠깐만. 1042번. 1414페이지. 예. 제가 잠깐만요. 1414페이지 주 1042번. 예.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통제 이후 화폐 경제의 전진과 함께 교환수단으로서의 은의 사용은 서서히 확대되어 왔는데 원래 은의 기본 통화로 삼고 있던 이슬람 상업화와의 교류는 이 경향에 박차를 가하였고 특히 국가재정, 지배층은 수요를 강하게 하였다. 명조는 당초에 원의 초 제도를 계승하여 지폐유통을 강제하였지만 보란 지폐였기 때문에 은의 힘에 대항하지 못하고 명대 중기까지 그 가치가 현저하게 하락하였다. 그 때문에 왕조 측은 1438년 관료의 복목을 은으로 지급하고 또 세월의 은낙화를 추진하여 국가정책의 기초를 은수지 위에 두어지게 되었다. 명조는 은 획득을 위하여 국내 은 광산의 채굴을 방문하였는데 그것이 거의 고갈된 무렵 은의 최대 공급원으로 되었던 것은 16세기 이후에 유럽 제국과의 무역이었다. 특히 스페인이 필리핀의 식민지로 하고 마닐라를 공격하면서 남미의 식민지 은광상으로부터 막대한 은을 가져와서 생사, 도자기, 기타 중국 특산품을 사들였다. 당시 청대가 되면서 영국을 비롯한 제국은 광동에서 차, 기타 중국 상물을 대량으로 사들였으며 이를 통하여 방대한 은이 중국으로 유입하여 명대 후반기 이후 은의 기본적 통화로서의 지위가 확립하기에 이르렀다. 자, 그래서 은경제의 이제 보급은 명나라 때 갑자기 등장한 거 아니고, 이게 최근 송나라 때부터 이미 등장했죠. 송나라 때는 기본 통화가 뭐였어요? 동전이었죠, 동전. 근데 문제는 동전은 너무 유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송나라 국내 전환이 일어났죠. 네, 그러니까 그걸 메꾸기 위해서 은을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원나라 때는 그 이슬람사인들이 통역하는 거는 이슬람사인들 은을 강조하거든요. 그 은경제가 좀 됐고, 명나라 이제 초창기 때는 전쟁 와중이기 때문에, 초기 때문에 자연경제 시스템이었어요. 근데 이때는 이제 명나라족은 뭘 내렸냐면, 그 원나라에 있었던 그 교초의 영향을 받아서 고초하고 동전을 했는데, 이게 사람들이 고초를 쓰지 않아. 동전도 불편해. 그러면서 은을 사용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확대되니까,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공목을 은으로 지급하는 계기로 해서 이걸 공식화되고, 나중에는 세금도 뭘로 걷는다? 은으로 걷어. 그리고 역도 뭘로 걷죠? 은으로 걷어요. 이걸 은차라고 하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은호제 걷는 것을 확대되면서 이와 함께 세금이 복잡해지니까 또 하나로 뭐냐면 합치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만든 것이 음납파를 바탕으로 한 지정문제죠.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그 일종분법을 볼게요. 일종분법. 자, 일종분법의 목적 뭐냐? 자, 복잡한 부역 징수 체계를 정부에서 징세의 홀로와 민의 가중한 부담을 감수하게 들어온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그 복잡한 세목원 부분을 제가 일일이 도표까지 그려놓으면서 설명을 했어요. 예. 근데 지금 시점에서 그건 필요 없고, 여기에서는 그냥 복잡한 것만 간소화시켰다. 그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고요. 제가 이제 기출문제 분석편에 보면 그 명랑 세제의 표를 정리한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거 그냥 참조를 해주세요. 예. 자, 그래서 어떻게 이제 간소화시켰냐. 요때 복잡한 세목을 지세와 정세를 통합했다는 거죠. 지세와 정세. 그래서 지세와 정세를 통합해갖고 은으로 납부했다. 그래서 지세는 세금을 땅을 걷는 거고, 정세는 뭐죠? 성인 남자들에게 걷는 거야. 근데 이게 갑자기 등장한 건 아니고요. 이미 이런 추세들이 지속이 됐고, 이게 주로 강남에는 이제 주로 이제 있거든요. 강남의 세법을 전국화시켰다고 보시면 돼요. 예, 일조분법은. 근데 이게 주의할 것은 뭐냐면, 요때 정세를 걷는 대상은 모든 사람들이 정세를 걷는 게 아니에요. 예, 누구만.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정세를 걷는 거죠. 예.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어떻게 되죠? 정세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왜냐면 토지 갖고 있는 사람들이 소작인들을 구별하거든요. 그래갖고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정세를 없애고 지세에 포함시킨 정책이 뭐죠? 지정은제죠. 지정은제 청나시대 때. 자, 결과를 보면 농민의 부담이 줄어들고요. 그리고 조세와 은납화가 진행됐는데 이것이 더 촉진시켰다. 상품학교 경제가 발달됐고 국가재정 수입이 확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일종분법도 처음에는 이런 지정음제, 그러니까 간소하게 정세와 지세만 걷는 걸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플러스 또 알파가 붙어. 잡세가 붙어. 그래서 잡세를 다시 하나로 포함을 시켜갖고 하나의 세금을 또 만드는 것이 뭐냐면 지정음제다. 이렇게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일종분법가 좀 눈여볼 게 뭐냐면 이걸 단순히 중국의 세제기표로 보는 게 아니라 세계사적 관점과 연결시켜서 볼 필요가 있거든요.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건데, 자, 여기 이제 표를 잠깐 펴보세요. 표를 한번 보세요. 자, 여기 신한국 개척 이후에 그 아메리카 대륙의 은이 서유에 갔고, 그 서유에 다시 뭘로 갔죠? 아시아로 갔죠. 그래서 인도나 중국산 그 차나 면직물, 면풀 사슬인데 사용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국에서는 이제 그 은이 아까쯤에 은값이 뛰었다고 했죠. 그래서 세계의 은이 어디에 집중이 돼 있죠? 중국에 집중돼. 그래서 이제 그 스페인 같은 나라는 그 스페인의 은과 이런 것들이 그 유럽을 거쳐서 가는 것도 있겠지만 태평양을 거쳐서 뭐죠? 직접 중국으로 가요. 그래갖고 그 통로가 뭐냐면 보통 멕시코나 이런 데에서 이제 은을 생산해서 해가지고 그 뭐냐면 어디로 가죠? 루손으로 가요. 그 스페인의 식민지 도시 그 식민지 루손으로 가갖고 루손에서 일본 그 다음에 중국 이렇게 건너가죠. 예. 그래서 이런 무역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갈레온 무역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스페인이 태평양 건넜던 배가 이름이 뭐냐면 갈레오라는 기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갈레온 무역도 있었다. 그래서 유럽을 거쳐서 주고받는 것도 있지만 스페인, 멕시코에서 다시 그냥 direct 중국 건너가는 거 있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적인 측면일 때는 서양을 억압하고 강학 진흥책을 했다. 그래서 이제 서양 같은 경우에는 강남 신사층이 근거지가 되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 당시 이제 그 뭐냐면 그 장과정하고 강남 신사층들이 사이가 별로 안 좋아. 특히 장과정들이 개혁 정치를 할 때 이 사람이 사서 출신이잖아요. 주로 어디를 내다보고 했냐면 강남을 중심. 그러니까 강남의 세원을 최대한 끌어들여가지고 중앙으로 보내는 그런 정책들을 했기 때문에 강남 신사들의 이해관계가 뭐야? 부닥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것 때문에 이들이 이제 장관이 준 다음에 그 비판하는 그런 것들 이제 하게 되는데, 자 재정개혁을 보죠. 재정개혁은 예전에 이제 전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리고 주변에 어떤 이민족의 침해를 받다 보니까 중앙재정이 약화됐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쓸데없는 것들은 다 없애자. 그리고 지방재정을 어디로? 중앙재정을 시켜요. 그러니까 지방재정에 남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나 하여튼 여러 가지 돈이 될 만한 것들은 다 뭘로 올리는 거죠? 중앙재정 올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그런 것도 있다. 그래서 이제 지방으로 하여금 관할 지역의 세입, 세출, 존류라는 건 뭐냐면 지방 자체를 뭐냐면 쓰는 경비고, 기운이라는 건 뭐냐면 중앙정을 올리는 세금이거든요. 이런 것들 다 정리해갖고 주소책을 만들고 호구의 보고 감사해. 그러면 거기에 통정을 제일 많이 받는 지방관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존류를 줄이고 기운을 올리는 사람이지. 지방재정을 축소시켜서 그 잉여금을 어디로 올려야 돼? 중앙 올려야 돼. 쥐어 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 개혁을 통해서 긴축개혁을 해서 재정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됐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좀 문제가 있어. 왜 문제가 됐을까요? 지방재정을 약화시키면 지방이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는 게 뭐예요? 경비를 조달해서 가연주금을 할 수밖에 없죠. 또 여러 작세를 만들고. 이게 이제 뭐냐면 롯데만 있었던 게 아니라 항상 중국에 보면 돼. 우리나라도 보면 지방재정을 약화시키고 중앙재정을 강화시키면 함재권이나 중앙집권화는 강화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 지방재정이 약화를 불러일으켜서 어떻게 돼요? 잡세가 부과되고 지방민들이 더 수탈당하는 그런 구조가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자, 하여튼 이런 재정개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흡을 이제 해가지고 호흡부에서 모든 재정을 뭐냐면 가난하고 그래갖고 했는데, 예전에는 호남성인이 강동성인이 하면서 있고 또 한국권력, 정량, 영가, 강세 등 여러 세제를 만든 기관인데 이걸 어디로 통합된 거야? 호흡으로 다 통합한 거야. 그래갖고 이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했다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일조 통법 같은 세역 징수 개혁도 이제 실시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장관장의 개혁 결과 많은 신사층들이 반발했죠. 왜 반발했다고 했죠? 장관장 개혁의 주로 이제 대상은 어디예요? 강남이야. 그래서 주 내용 아까 말씀드렸죠. 강남에 생산된 잉여 생산물을 어디 올리는 거죠? 중앙으로. 그러다 보니까 강남 신사층들의 어떤 이해관계가 부닥쳐갖고 신사층들이 반발했고, 특히 이제 강남 신사들은 뭘 생각을 하느냐? 이 사람들은 중앙 통제를 별로 안 좋아해. 분권주의야. 그래서 강남에 생산되는 것들은 강남에 처리하고 중앙정부에서 이제 최소한 통제해라. 근데 장관장의 개혁은 뭐죠? 첫째 중앙집권국가 정책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충돌될 수밖에 없고, 단순히 강남 신사계층과 중앙권의 충돌뿐만 아니라 강남 신사계층들은 또 누구하고 이해를 관계를 해요? 강남 민중들과. 강남 민중들도 중앙에 세금 바치고 자기들은 혜택도 없고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때부터 강남 신사들과 강남 인민들이 어떻게 돼요? 결합이 돼요. 그리고 나중에 뭐 직동개변이라든지 개도개변 같이 강남에서 일어나는 안들 보면요, 다 누구와 결합해요? 신사계층하고 민중들이 결합된 형태로 일어나거든요. 이런 것들. 그런 과정에서 이제 강남 신사층이 민중들을 한촌이 이걸 대변하는 존재를 변신했다. 특히서 이제 이들이 그 당시 독립서원을 만들고 독립당을 형성해갖고 누구하고 대립하죠? 그 당시 한간세들과 그 당시 내각과 대립을 하게 되죠. 충돌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독립당이니 비독립당이니 하면서 지네끼리 또 싸우는 당파가 형성되죠. 예. 이런 것도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당파 싸움에서 정치가 제대로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그래서 세금은 더 가중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문제는 이들이 비판까지 좋아. 비판했는데 그걸 대신할 수 있는 뭔가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비판만 했지 뭐예요? 대안 제시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정치적 분량만 일으킨 거지 별로 도움이 안 됐다는 거죠. 정치 발전에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장거전이 죽은 다음에 누가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신종이 이제 정치를 하죠. 근데 신종은 정치를 못했어. 이 사람이 40년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명나라의 제일 불행한 게 뭐냐면 제일 무능한 황제가 제일 오래 했다는 거야. 이게 제일 무능해. 제일 불행한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제일 유능한 황제가 뭐예요? 제일 오래 했잖아. 영조 같으니. 근데 이 사람도 아니야. 그래서 이 사람은 40년 통치하면서 뭘 했냐? 정치에 별 관심이 없어. 이 사람은. 그래서 요때 뭐 담쟁도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 좀 이따 얘기하고 이 사람이 관심 있는 건 뭐냐면 자기 무덤 만드는 거야. 네. 그래갖고 재정을 최대한 이 사람도 아끼면서 어디에 무덤 쓰는데 무덤 크게 만드는데 그 돈도 필요할 때 써야 되잖아요. 별로 안 써. 그래서 무덤 만드는데 다 투자를 해. 그래서 이제 그 명나라로 국경에 명 13능이 있어요. 10쌍의 능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무덤이 뭐냐? 전능이에요. 정능. 네, 그 사람 무덤이거든요. 하여튼 되게 정치를 못했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또 만약 3대 원전이 일어났죠. 그래갖고 이제 우리나라하고 좀 관련되는데 몽골 고바이나, 그 다음에 이제 임진왜란, 그 다음에 신주의 토사의 양무방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진압을 하면서 많은 경비가 소요되죠. 그러면서 상세나 뭐 강세 같은 것도 부과하게 돼요. 네, 그것 때문에 좀 민중의 어떤 반발도 불러일으키고. 자, 그래갖고 이제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당시에 상당히 혼란기였다. 그래갖고 상세, 강세 하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전국민들의 어떤 한간 운동도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났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그 중국의 세계 변천 과정 정리한 게 있죠. 그래서 조용조 양세법, 근데 일족불법 지정은 돼 있는데, 그 양세법, 일족불법 지정은제는 진짜 많이 나온다. 그 양세법, 일족불법 지정은제 좀 정리해주세요. 그 부분은.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에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읽어볼게요. 동영상에 576페이지 보세요. 기출문제는 명나라 다 끝나고 명나라 거 다 할게요. 그냥 한꺼번에요. 네. 자, 장거전의 혁신정치 부분이 있죠? 요거 되게 중요한 거니까 한번 다 읽어보죠. 예. 576페이지에서 578페이지까지요. 장거정의 핵심정치 신중히 10세로 등극한 16세기 후반은 명예의 정치사회 전반에 걸쳐 커다란 변화가 진행된 시기다. 즉 밖으로는 북로 남해의 화가 계속되었고 안으로는 명대사회를 지탱해오던 인갑제가 붕괴되면서 사회 전반에 변화가 일어났다. 이러한 급박한 상황에서 대학자인 장거정이 정권을 장악하여 10년간 과감한 혁신정치를 추진하면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장거정은 먼저 대외정책으로 북로의 화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몽골과 화해를 맺고 마시를 열었다. 몽골과의 강화는 군사비의 절감을 가져 국가재정에 큰 도움을 주었다. 이어 사천 서남지역과 남방의 광풍지방을 평정하고 요동지방에도 이성량을 총병으로 임명하여 방비를 강화함으로써 대외적인 화를 진전시켰다. 장거정의 혁신정책은 대내 정책에서 더욱 확실한 효과를 거두었다. 그는 관리의 기강을 바로잡고 행정개혁을 위해 고성법을 실시하였다. 이 법은 과도관과 황가를 통제함으로써 황제권을 강화하고 관료의 책임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처이다. 이에 따라 관료가 황제의 재가를 받은 사안은 반드시 기간 내에 해결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여 관료의 근무평가에 반영하였다. 따라서 관료의 행정능력을 내각이 직접 맡게 됨으로써 국내 법제상 동북관계가 없던 관료 체제 내에서 내각이 가장 위에 서게 되고 수보의 권한이 법제적으로 보장받으면서 관료 통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장거정의 개혁 중에 가장 볼만한 것은 재정개혁이다. 이 개혁으로 재무행정의 정비와 관청에서의 재정절감을 철저히 시행하여 국고의 충실을 가져왔다. 또한 대토지 사유에 따른 능전을 가려내고 균형 있는 세력 진출을 위한 기초작업으로 전국의 토지를 측량하였고 과세 대상을 공평하게 바로잡아 이에 불과의 일조편법을 실시하였다. 이는 당의 양세법 이래의 대개혁이다. 그리하여 장거정의 만년에는 대창의 곡식은 10년을 먹을 수 있고 국고에 남는 금은
400여 명에 달한다고 할 정도로 국가재정이 충실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행정 재정 개혁과 함께 명중기 이후 날로 쇠퇴해 가는 사풍을 진작시켰다. 또 교육계에서 그 비중이 높아만 가는 서울을 억압하고 쇠퇴일로에 있는 관악을 진흥시켜 올바른 인재를 양성하려 하였다. 장거정의 혁신정치는 만려 10년의 그가 병사하고 신종의 친정시대를 맞이하면서 일변하였다. 엄격한 통제 아래 있던 정계는 장거정의 사망과 방자한 신중의 집권을 계기로 이부와 과도간, 한림이 중심이 되어 장거정을 탄핵하고 그의 혁신정치를 폐지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의 무덤을 파헤쳐 시체를 욕보이는 보관육 씨와 정부를 단행하는 엄청난 비행을 저지르게 되었다. 장거정 사후의 이와 같은 상황은 명중기 이후의 사회 경제적 변화, 특히 이갑제 해체 이후에 청촌사회의 질서를 지방의 신사층이 장악하기 시작한 데서 비롯된다. 다시 말하면 지방에서 세력을 갖고 있던 신사층과 지방 관료는 이미 중앙의 통제를 벗어나 형촌의 이익을 대변할 존재로 변신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들은 장거정의 존재정치에 대해 맹렬히 반대하였으며 그가 직접 곧바로 장거정의 신사층의 이익을 파괴한 독재자로 돌아 그의 처단을 서슴지 않았다. 그 결과 명예 전제주의 체제는 장거정의 죽음과 함께 붕괴되었고 명예 멸망도 이미 신종 때에 시작되었다. 명예 재정을 파탄으로 몰고 간 완력의 3대 외정, 즉 영아지방에 쳐들어온 몽골의 무관 도바이의 반란 진압, 조선의 임진왜란 출병, 그리고 파주의 흑사 양응용의 반란 진압 등의 과도한 군사비를 지출하면서 등을 크게 소모하였다. 명예 재정 파탄을 구하기 위하여 황제의 명을 받은 황관이 각지에 파견되어 군 광산개발과 상세 징수 명목으로 대량의 은혜를 강제로 증발하는 수탈을 자행하였으니 이른바 광세의 화이다. 이에 대해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농민과 도시의 상위뿐만 아니라 상신계층까지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반환관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였다. 자, 그러면 그 내용들을 이제 보면요. 그 다음 내용을 보면요. 자, 독립복상운동을 이제 볼게요. 자, 독립운동의 배경을 보면 그는 이갑제 붕괴에 따른 상포화폐 경제 발달에 따라 사회 경제 변화가 일어나는데 특히 이제 그 명나라 중기 이후에는 어디가 발전된지 죠 강남 지역. 그래서 이 강남 지역에 발전된 생산물을 중앙에서 가져오려고 했고 그거에 대한 지방대 반란, 반발. 이 지방대 반발을 이끌었던 그 중심 사람은 강남 신사층들이죠. 그래서 대립 투쟁 과정이 일어났다. 그래서 주로 이 독립당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강남 신사계층이야. 그래서 이 독립파들은 이제 그 전치 투쟁의 고연성이 독립성을 중건하면서 중앙 정치에 새로운 투쟁 전기를 마련하죠. 전기를 마련하는데 이때 이제 강남 지방 신사들 중심에서 중앙 정치 비판을 그룹들이 형성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그 내렸던 건 뭐냐 하면 한간대 전환, 내각 집권파의 어떤 잘못된 정치들을 비판하고요. 그 다음에 이들이 이제 이갑제가 분리된 후에 새롭게 그 함촌 질서를 주도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신사계층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내세운 것은 뭐냐? 분공공시야. 그러니까 군주가 혼자 하지 말고 정치를 나눠서 해야 되는 일종의 뭐죠? 공치주의야, 공치주의. 그래서 이들도 성리학자들이 성리학을 배운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명나라 양명학만 생각하는데 양명학은 그 특징적인 학문이고 주류는 뭐였죠? 성리학이야. 그래서 이런 성리학적 인각에 의해서 자신들도 같이 정치하자. 그걸 내세워요. 그러면 종전의 내각파들, 특히 이제 장관적인 내세웠던 건 뭐야? 황제권 강하죠. 중앙 집권화. 그럼 어떻게 돼? 충돌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이런 것도 이제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주도했던 그 운동이 뭐냐면 강세하고 상세 반대 운동이에요. 이 강세 상세 운동은 이제 앞에 설명한 것처럼 말년 때 3대 원정하고 그 다음에 그때 이제 항시의 대단한 뭐냐면 궁중을 이제 중건하는 궁중 중건 사업을 하거든요.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갖고 한간을 파견해갖고 강남 지역에 주로 상세나 강세를 징수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한간지에 파견할 때 한간에 징수할 때 누굴 동원했냐면 문예배를 동원했어. 그 지역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충돌이 뭐냐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갖고 이 충돌을 그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냐? 강남 신사계층입니다. 그리고 직용의 번도 그 과정에서 나온 거죠. 나중에 설명하지만 자 의를 보면요.
상공발달의 새로운 이익을 수행하는 여민제의 정부와 그 당시 지방의 상공업자들이 그 이익을 확보하면서 지역사회 대변자로 활동했다. 여민제는 아시죠? 여민제는 민하고 같이 이익을 다툰다. 이것은 정통적 유교관하고는 맞지가 않는 거죠, 이런 것들. 그래서 그 민의 이익을 산을 보장해야지만 전체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다.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뒤에 넘어가서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지방에서만 싸운 게 아니라 뭐죠? 중앙정치로 올라가요. 네, 중앙정치. 이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사회세력이 성장하면서 사회들 홍보세력과 다툼 과정에서 지방에서만 다툰 게 아니라 뭘로 올라가죠? 중앙정치로 올라가잖아요. 이런 구조라는 걸 좀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것이 이제 사망과 국뽕 문제로 호출돼 나가는 거죠. 사망이라는 건 뭐냐 하면 보통 중국에서 아니라는 건 뭐냐면 사건 아니죠. 이건 어떤 사건을 의미해. 사건. 그래서 교 아니라고 나중에 이제 나죠. 교화는 뭐죠? 교는 뭐죠? 기독교. 아는 뭐죠? 기독교와 관련된 사건이라는 뜻이야. 요 사망은 이제 뭐냐면 국뽕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국뽕 문제가 뭐냐 하면 국뽕은 항태자를 누구 책봉할 것인가.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항태자 책봉 문제와 연관되었고 일어난 뒤에 일어난 것이 사망인데, 이게 그 사안은 이제 보기 전에 항태자 책봉 문제를 이제 좀 볼게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신종이 그 여러 명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여러 명의 아들이 있고 그 중에 장자가 있었거든요. 장자가. 근데 그 장자를 당연히 임명을 해야 되는데 이 신종은 장자를 보려고 못 믿어 해가지고 임명을 안 했어. 네, 그 믿었던 거죠, 계속. 근데 이에 대해서 독립당들은 장자를 임명해라. 그래갖고 계속 요구를 하게 돼요. 근데 결국에는 신종도 나중에 장자를 상당을 임명을 하긴 해요. 네. 그래서 있는데 요걸 둘러싸고 이제 항태자 책봉 문제가 둘러싸고 일어난 것이 뭐냐? 국뽕 문제죠. 그리고 그후에 그와 관련된 사건이 3개가 터져. 그게 뭐냐면 그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정격, 또 하나 사건이 홍안, 또 하나가 이궁 이렇게 있는데, 정격은 이제 뭐냐면 그 당시 이제 그 항태자 등에 괴한이 몽둥이 들고 침입을 해요. 그래갖고 그 물론 물리쳤지만 당연히 그 주동자를 조사해서 주동자를 어머니처하자. 그렇게 했는데 항제가 그냥 됐다면서 넘어간 거야. 그 사건이 뭐다? 정격하죠. 그 다음에 이제 홍안은 뭐냐면 신종이 58세에 죽고 태자가 이제 즉위를 했는데 이 사람이 강종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태천이라고 부르는 강종인데, 강종이 원래 이제 좀 약했나 봐요. 그래갖고 알았는데 별거 알았는데 그때 홍로시승이었던 이각자라는 사람이 붉은 한약을 바쳤어. 네. 근데 그걸 먹고 죽은 거야. 물론 이제 그것 이질 때문에 죽었는지 붉은 한약 때문에 죽었는지 잘 모르지만 하여튼 그것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붉은 한약 관련된 사건이라서 홍안이라고 하죠. 홍안은. 네. 그래갖고 이제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사건은 뭐냐? 자, 강유의 장자가 누구냐면 이제 그 시종이라는 사람이 청계제. 이 사람이 이제 16살 소년으로 학자를 지게 됐는데, 그 사람이 이제 유명했던 이선신이라는 여관을 되게 총애를 했어요. 그래서 황제하고 그 여관이 같이 건천궁에서 동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독립화 관련된 이 동거를 반대하면서 그 황제하고 이선신 떼어내려고 했어. 근데 황제는 이선신이 좋거든. 예전에 유모도 있고 그냥 같이 있으려고 하고, 그래서 독립화 관련된 할 수 없이 이 시를 벌궁 옮겼어.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벌궁으로 옮겼다 해서 이궁왕이라고 해요. 이궁왕. 그래서 정격, 홍안, 이궁 이런 것들이 후에 독립당과 비독립당이 뭐죠? 당쟁의 어떤 원인이 됐다. 근데 이것이 발전적으로 발전하는 게 아니라 소모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라가 지금 뭐냐면 농민반란이 일어나고 혼란스러운데 관료들은 요걸 둘러싸고 뭐요? 키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거야. 네. 그래서 문제점이 일어났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망과 관련된 부분들을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그 본계 578페이지 강제의 영가와 독립 복사운동 중에
578페이지부터 해갖고 어디까지냐면 579페이지 첫 번째 단락까지 대립하고 문제를 벌였다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장거정의 혁신 통치 기간에는 그의 기세에 눌려 숨을 죽이고 있던 관료들이 그가 죽자 반장운동에 이해를 같이 하면서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러나 중앙정계는 곧 사분오열하면서 파당과 당쟁이 만연되었다. 관료의 대립은 주로 내각파와 반내각파로 갈라지면서 당쟁의 쟁점도 국본 문제와 황관 파견에 의한 광세, 상세 징수 그리고 사만이 중심이 되었다. 신종 때 조정의 분열은 황태자 책봉에서 시작되었다. 본래 신종에게는 장남이 있었으나 만력 14년에 총애하는 정기비의 아들을 낳자 그를 편애하여 오랫동안 태자를 책봉치 않았다. 이를 둘러싸고 장남을 빨리 태자로 책봉할 것을 주장하는 반내각파와 태자 책봉을 서두를 것이 없다는 내각파의 대립이 격화되었다. 이와 같은 조정의 분열은 뒤에 일어나는 정격, 홍환, 이군과 결부되어 치열한 당쟁으로 확대되었다. 신종은 만력 29년에 할 수 없이 독립파의 주장을 받아들여 장남을 황태자로 책봉하였다. 그런데 만력 43년에 괴한이 몽둥이를 들고 황태자궁에 침입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를 정격안이라고 한다. 이 사건을 둘러싸고 독립파는 철저한 조사 후 주동자를 엄벌에 처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황제는 비독립파의 주장대로 단순 사건으로 처리하고 군무평정을 실시하여 오히려 독립파를 제거하였다. 그 후 1620년에 신종은 58세로 죽고 태자가 즉위하니 이가 광종이다. 광종은 본래 병약하고 이지를 앓고 있었는데 홍로싯은 이가작이 지어바친 붉은 한약을 마신 후 곧 사망하였다. 등극한 지 1개월 만에 이를 홍환안이라고 한다. 광종의 장자 희종은 16세의 소년으로 황제에 즉위하자 그 유모인 이선실한 여관이 황제와 함께 권천궁에서 동거하였다. 독립파 관료는 이들의 동거에 반대하였으나 황제는 이선씨와 함께 생활할 것을 강력히 원하였다. 독립파 관료는 할 수 없이 이 씨를 별궁으로 옮겨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이 사건을 이궁안이라고 한다. 이 당시 황태자의 책봉을 주장했던 독립당이 이때 득세하였는데 비독립 세력과 정치 전반에 걸쳐 예리하게 대립하고 논쟁을 벌였다.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청계제 어린 나이를 등교한 청계제가 정치를 잘했냐? 되게 못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젊었을 때 죽었는데 23살 때 죽었는데 어린 나이에 즉위하고 한 몇 년 동안 개판 쳤죠. 그래서 그 개판의 원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위충원이라는 한간인데 이 사람이 되게 득세를 했어. 그래서 이제 독립파들도 그들에 의해서 탄압받고 해체되고 그러는데 위충원은 한간인데 이제 이 사람이 갈 때마다 뭐라고 외치냐면 부천세. 만세는 누구만이 외칠 수 있는 거죠? 황제. 그만큼 황제 다음에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하는데 자 하여튼 이 위충원 같이 이제 예를 들었듯이 그 당시 명나라 한가는 되게 힘이 강했다. 근데 명나라 한가는 약점이 있어요. 당나라 한가는 황제조차도 패할 수 있었죠. 근데 명나라 한가는 자기가 그 신임받는 신임해줬던 황제가 죽으면 어떻게 몰려들래요. 그거 왜냐? 결정적으로 당나라 한가는 뭘 갖고 있죠? 군사권을 갖고 있죠. 근데 명나라 한가는 군사권이 없어.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약점도 있긴 있지만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는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때 독립파들이 탄압을 받을 때 강남에서 새롭게 움직이는 또 움직임이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복사운동이에요. 그래서 이 복사운동은 이제 유교적 도덕의 실천을 내세우는 성과 달리 공원보호운동을 이제 전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로 이제 문장을 발표하고 과거에 필요한 어떤 책들을 만들고 그런 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운동을 했는데 주로 이제 그 지방의 하급 신사들, 생원들, 독서인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형성됐다. 강남 이제 신사들을 이제 중심으로 했는데 이들은 정치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뭐 문장이나 공부하고 과거 시험 답안지나 공부하고 물론 통화상을 그렇게 만나지만 실제로 거기는 뭘 얘기하죠? 정치를 얘기하고 사회를 비판하고 그리고 자신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결집시키고 결국에는 이것이 정치 세력하고 집단운동으로 커지면 정부조차도 그 의견을 받아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건데 이런 복사운동이 일어났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독립운동을 얘기하고 독립운동을 됐으나 복사운동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런 이제 강남 신사를 주도한 독립운동과 복사운동의 한계 의의를 보면요. 그 앞에 있는 내용들과 좀 겹치는데, 의의는 아까 이제 반환각, 반내가의 집권파의 파벌적 정치운동, 그 다음에 분권공치적인 군주주의, 그러니까 황제원사 정치하지 말고 같이 하자,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을 하죠. 근데 이제 한계는 뭐냐? 자, 지금 명나라 말기 때 사회개혁적인 어떤 사회 경제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그것 따라서 이제 사회가 불안하고, 농민반란이 일어나고, 한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과정의 정치에 대해서 비판만 했지, 그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도 있고, 그들이 너무 자신이 생각하는 도덕적 원칙만 내세운 거야. 예. 그래서 이제 비탈적 도덕주의, 이런 것들이, 한계였다는 거죠.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들 또 한번 읽어볼게요. 독립당과 관련된 부분이 579페이지 마지막 단락에서 그 다음 복사운동까지 581페이지까지 있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한편 시종시대 당장의 소용돌이 속에서 정치와 사회개혁을 일으킨 것이 국민당의 독립운동이다. 국민당의 지도자 오원성은 강소성 출신으로 황태자 책봉 문제로 신정의 노역을 받아 만력 30년의 관직을 버리고 고향을 돌아왔다. 그는 송의 명유인 양씨가 세웠던 독립서원을 재건하고 동지 조남성, 추원표, 고발윤 등과 함께 학문연구에 몰두하고 강압활동을 하니 이를 독립운동이라고 한다. 독립당은 명말의 정치적 혼란과 불안한 세계 사회를 바로잡으려고 정치와 사회개혁 운동을 끊임없이 전개하는 한편 신종 때의 패자 책봉, 사만의 처리 등 현실적으로 황제의 뜻에 거역하는 민감한 정치 문제에 깊이 관여했다. 독립운동은 좁은 의미로서는 황간의 전에 내각 집권파의 파벌적 정치에 반대하는 운동을 벌였고, 넓게는 이각제의 분배 과정에서 초래된 사회경제 체제의 위기를 둘러싼 정치 투쟁으로서 이론적인 황제 전제 지배 체제를 반대하고 분권 공치적 군주주의를 표방하였다. 독립당은 정치와 사회개혁 운동을 추진하고 황간파 정치 투쟁을 전개하였다는 점은 높이 평가되나 그들의 비타협적 도덕주의는 당정을 격화시켜 결과적으로 명제국의 멸망을 초래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특히 장거정의 개혁 정치에 대해 독립파는 아무런 대안 없이 이를 반대함으로써 현실적인 난제를 외면한 이상주의적 개혁 주장이 갖는 보수를 드러내고 있다. 독립파가 대체로 유교적 도덕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반해 비독립파는 정치를 주로 하여 이에 대항하는데 결국 희종의 암호와 황간 유충원의 공포 정치로 독립파로 추출되어 신민론 추가되고 일종은 황간파 일색이 되었다. 이렇게 중앙에서 독립당 활동의 탄압을 받을 즈음 강남을 중심으로 새로운 제야 세력의 정치활동이 시작되었으니 이를 복사운동이라고 한다. 복사는 유적 도덕의 실천을 내세운 서울과는 달리 보호운동을 전개하면서 각지에서 조직되었다. 복사는 강남 지방을 중심으로 독서인들이 모여서 문장을 발표하고 과거 시험 답안을 출판하면서 노인들이 연합하여 결선을 이루고 정치대로 뛰게 되었다. 독립당은 관료 조직이기 때문에 황간파 관리들의 집중적인 공격과 탄압을 받았으나 복사는 하급신사, 생원, 독서인 절대 대다수로서 문장 연구의 명분을 내걸고 공공연히 사를 결성하여 통일된 집단 행동을 취하면서 강남 지방을 중심으로 독립의 정치운동을 개선하였다. 자, 그러면 이제 명예 멸망 과정을 볼게요. 앞에 이제 시종이 청계가 이제 23살 때 죽고, 그 다음에 등장했던 사람이 이복동생이었던 의종, 그러니까 수종제죠. 마지막 황제죠. 이 사람이 18살 때 죽였는데, 이 사람은 그의 형보다 좀 넘은 명민했어요. 그래갖고, 형 때 권력을 시켰던 사람이 누구죠? 미충원이죠. 그 미충원을 다 잡아내서 처형시키고, 나름대로 개혁 정치를 하려고 했어. 근데 이미 때는 늦었죠. 명나라는 거의 기울은 상태였죠. 그래서 이때 이제 각종의 농민반란이 일어났는데, 이 농민반란이 확대됐고, 특히 이제 수종 원년에 왕가령이나 고영상이나 장영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반란 연합국단을 형성해갖고 농민반을 전국적으로 확대시켜 나갔죠. 그 중에 그 일파였던 이자성이 세력이 커지면서 이자성 부대가 이제 어디까지 공격하죠? 명나라 북경까지 공격해. 결국에는 이자성의 공격을 위해서 뭐죠?
명나라는 멸망을 하죠. 그러면 명나라가 일개 도독 집단이었던 이자성한테 멸망했던, 쉽게 멸망했던 이유가 뭐냐면 주육군이 어디로 가 있었냐? 다 산해관 쪽에 가 있었어요. 산해관 북쪽에 누가 내려오고 있었죠? 청나라. 그러다 보니까 그 북경을 방어할 수 있는 뭐냐면 부대가 별로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자성 군대가 이제 그 공격하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게 순정제는 저기 그 자금성 북쪽에 있는 경산 올라가서 목매다 죽었다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그 이제 그 명이 멸망했다. 그러니까 명나라는 청나라한테 멸망한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멸망했다? 이자성한테 멸망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자성이 이제 나름대로 명나라를 멸망을 시키고 이제 자기가 황제로 즉위를 했어요. 예. 근데 문제는 북쪽에 누가 있어요? 예? 그 청나라가 있고 그 명나라 망했지만 명나라 군대가 있죠. 그 군대가 상당히 핵심 부대야. 그걸 이끌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오상계라는 사람이에요. 오상계. 산해관에. 그러니까 이 오상계가 있지 않는 이상은 쳐내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돼요? 불안한 거야. 그래서 그 오상계한테 이제 사신도 보내고 내 쪽으로 넘어와라 이렇게 하고 청나라도 오상계도 꼬시죠. 우리 쪽으로 넘어와라. 그럼 오상계가 이제 갈등을 이제 겪게 되는데 결정적으로 청나라 넘어가는 사건이 뭐냐면 이자성이 오상계 예첩을 건든 거야. 그래서 열받으니까 머리 깎고 번거하고 뭐냐면 청나라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청나라는 쉽게 이제 산해관을 점령하고 나서 청나라 군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의 팔기병들 직접 안 내세워요. 중국을 점령할 때 누굴 내세우죠? 항복한 한인들을 내세우죠. 그래서 오상계 부대를 내세우고 어딜 공격한 거예요? 이자성을 공격하죠. 그래서 이자성을 공격할 때 내세웠던 건 뭐냐면 우리가 명나라 왕실에 뭐냐면 원수를 갚는다. 우리 명나라를 공격한 게 아니라 이자성 도둑 집단들을 멸망을 시킨다. 그래서 이제 멸망을 시키고 나서 이자성을 이제 몰아내고 나서 그 다음 순정제의 그 시체를 찾아다가 화려하게 장사도 지내주고 장례도 지내주고 그거는 청나라가 뭘 계승한다는 거죠? 명나라를 계승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정통성 확보처럼 그런데 하여튼 나중에 이자성은 도망가다가 나중에 이제 죽게 되는데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명나라 멸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나라 멸망하고 나서 일부 정치 세력들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세워진 정권이 뭐냐면 남명 정권이에요. 그래서 이 남명 정권이 나름대로 청나라 세력들 막기 위해서 활동을 했지만 거기에서 또 뭐가 일어나냐면 당파가 당쟁이 제대로 일어나지 못해. 결국에는 그 남명 정권도 청나라에서 멸망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있고 이때 남명 정권을 많이 도와줬던 세력이 누구냐면 정성공이라는 세력이에요. 정성공. 예. 그래서 정성공이 이제 한때는 그 남경까지 공격을 할 정도로 힘이 강했지만 이제 나중에 물러나서 어딜 군부주에서 성장하게 되죠? 대만. 대만은 그 당시 네덜란드가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 몰아내고 거기에 정성공 세력에서 군부주를 마련하죠. 그래서 정성공이 죽고 나서 손자 때까지 계속 가요. 그 정권이. 그래서 언제 멸망당해요? 강희진생. 이렇게 이제 연결시키고 보시면 되고요. 요 명예 멸망 과정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것도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도요. 자, 몇 페이지 표시하면요. 581페이지에서 583페이지. 이렇게 이제 보시는데 다 읽지는 마시고, 두 번째 단락, 581페이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락, 마지막 단락부터 시작해서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고, 582페이지, 멸망하였다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영말 충정시대의 농민반란은 성서북부에서 시작되었는데 이 지역은 이미 만력시대의 가중한 노력에 시달린 삼촌에서 도망하는 자가 속수하였다. 1007년에 색서지방에 그치는 재가 몰아붙었는데도 지연이 장부조는 재와 상관없이 종전대로 징세를 강요하니 농민은 왕위의 흑동으로 장부조를 사퇴하고 농민 반란의 사막을 올리게 되었다. 이들은 수정 원년에 왕가령 고영상과 장원충이 가담하여 그 세력은 급히 퍼져갔다. 이를 막으려고 명예 불경에서는 홍콩주를 총사령관으로 하여 국경 수지를 맡고 있던 국명만을 제외한 정부는 동원하여 방북에 나서게 되었다. 이때 다른 농민군은 성량에 집결하여 대책을 강구하게 되었으나
장수들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다. 이때 이자성이 적극적인 공세를 주장하게 되었다. 그 후 고영상과 이자성의 부대는 명조의 발상지인 공량을 공격하여 왕릉을 파괴하니 명조의 위치는 큰 손상을 입게 되었다. 특히 순정 9년에 트망이 전부군에 체포되어 살해되자 이자성이 군을 통솔하고 트망의 칭호를 계승하였다. 이자성 군단은 한때 위기에 몰렸으나 지식인 이영과 우금을 맞이하여 새로운 개혁안을 제시하면서 농민반란군의 수령에서 이략 황제 자리를 넘보는 정치 지도자가 되었다. 그는 이 안을 권유로 신분에 관계없이 토지를 군중이 분배하고 선량간의 조세 감면의 정책을 내세워 농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게 되었다. 그 후 낙양을 함락하고 이곳에 보강으로 있던 신정 황제의 아들을 사형에 처하였다. 이어 후국의 유충주인 양양은 양경이라 아예 국도를 갖고 스스로 신청왕이 되어 새 정권을 수립하였다. 이자성을 다시 서령으로 고치고 국호를 개순으로 하여 마침내 국경으로 진격하였다. 당시 명의 정예 부대인 만주 정면에 후금을 막기 위해 산에 가는 집결에 있었고 국경 주둔 병력은 후방의 예비군에 불과하였으므로 국경을 쉽게 함락되고 이자성은 작은 병에 입성하였다. 명예의 순정 황제는 작은 우성 북쪽 동산에 올라가 스스로 목을 매어 자살하니 영원 중국한 지 276년 만에 농민 반란군에 의해 멸망하였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남릉 정권하고 그 정성군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583페이지 그 마지막 단락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명이 망한 후에. 명이 망한 후 그 유족과 관료들은 남경에서 남명 정권을 수립하고 고강을 운립하여 홍광제로 추대하였다. 그리하여 강남과 북권, 광동지방에서의 명예 부흥을 전개하였으나 병말 이래 독립파와 비독립파의 대립 및 분단 정치가 계속되어 사례로 무너졌다. 마지막 남명 정권인 영역 정권도 1661년 영역제가 범한발에 쫓겨났다가 체포되어 죽은 후 와해되었다. 또 정성군도 대만에서 반청구 분열운동을 전개하였으나 강희제 때 평소 실패되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고요.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할게요.